정치권의 생생한 현장을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고요.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그리고 최이배 민주당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고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네. 예, 좋습니다. 이제는 좀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저는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지금 지역구를 정해야 되는 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황이구나. 네, 네. 여기저기 지금 이제 좀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추석 때는 제가 이제 고향이 군산이어서 네. 군산 갔다 오고 군산 민심 어떻습니까? 군산 확실히 호남에 대해 그 느낌을 가면 호남에서는 그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이미 뭐랄까 그냥 논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주로 하는 얘기는 네.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뭔가 민주당이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질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내용이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비대위의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게 호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호남 목소리를 그러니까요. 주기 위한 비대위 네. 전 비대위 합류하냐 네. 마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 저희 당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는 당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김 최고께서 느끼신 그 민심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젊은 층을 좀 많이 만났는데 네. 정치가 국민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뒤바뀐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정치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가처분이 이제 신문 오늘 신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준석 대표를 좀 걱정하는 부류의 어떤 층도 있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어떤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어떤 그런 의혹들이나 이런 것을 민주당이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참 정치가 좀 뒤바뀐 것 같다. 정치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여기 계신 두 분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건 뭐 국민들이 정치권 눈물을 계속 닦아줘야 되니까 눈물이 아닌가요? 콧물을 닦아주고 있나? 이 정치가 너무 아마추어여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가처분 심판대에 오른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각 11시 13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리가 시작됐을까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남부지방법원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자분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이제 들어간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네. 아마 지금 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근데 뭐 오늘 그 법원의 신문이 네. 이준석 대표가 거기 가서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다 충분히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와 한번 신문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판사를 이제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좀 더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집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번 그 가처분에 이제 그 판결문에 이미 이제 그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게 저는 핵심적으로는 결국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그거를 변론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당연히 또 거기서는 그거를 절차적으로 당원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특히나 이거를 이제 전국위원회라는 조직 그 대의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당원들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의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표 다 같이 못 하니까 뭔가 대표 기관 뽑아서 그 대표 기관들이 의사 결정하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따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대의 기관으로서의 전국위의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법원이 인정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뭐 먹어봐야 이게 된장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인용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비상선언 1차 결정문 때 나왔지 않습니까? 비상선언, 비상상황. 비상선언은 그 영화죠. 하도 비상이 많아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아이고, 비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비상 상황에 비상이 대해서 아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그러니까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지향하는 그 13조에 나온 소급 입법이 맞느냐에 대한 것을 다룰 것 같고요. 또 1차 결정문에서 나왔듯이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활동이나 조직 어떤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소급 입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말 민주적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당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국민의힘에 좀 저도 저희 당에 아쉬운 것이 네. 정말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이 타협이 됐든 아니면 당대표 재신임 투표가 됐든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5명 중에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을 굳이 당원 당규에 만들어내는 저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김 최고위원께서 그만뒀으면 그러니까요. 5인으로 바뀌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대표가 사퇴하든지 네. 아니면 최고위원 단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명 중에 4명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걸 당원 당규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네. 소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퇴를 설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날 네. 그날 아마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에서 총사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고받았고 네. 그게 아마 7월 중순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2달 동안 그 누구한테도 저는 사퇴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이런 과정을 전혀 거쳐보지를 못했거든요.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핵관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력을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연락 없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차를 한 잔 먹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어떤 차담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의 어떤 찾아와서 사퇴를 종용한다든지 그런 아니면 사퇴를 설득한다든지 네. 이런 대화의 과정이 실종됐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너희들 나가 이러면 비상 상황을 된다. 만들 수 어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사실 저는 1차 가처분이 인용된 날 네. 사실 많은 선배 정치인들 찾아오셔서 네. 사퇴를 설득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퇴를 하면 당연히 최고위원 총사퇴가 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죠. 근데 1차 가처분 결정문 이후에 현역 의원분들한테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최고위가 문을 닫았다고 이제 최고위는 끝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당원 당규를 개정할 그런 방법을 쓸지는 좀 몰랐는데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법을 쓰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낮아진 건데 우리가 정치를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에 아마 교과서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라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화와 설득, 타협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게 전쟁이 아니라 죽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말로 싸워서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결국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민주주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수준의 그냥 정치, 예를 들어서 군정인 뭐 왕권 정치에도 정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도 권력 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대화 설득이 아니라 진짜 가서 암살하고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걸 하잖아요. 실제 그런 나라도 있죠. 그 낮은 수준의 정치에서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낮은 수준의 정치의 의식만 가지고 진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진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나오고 최고위가 아무튼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남은 최고위라는 게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김용태 최고 세 분이죠. 세 분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거기서 결론을 내면은 그러니까요.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 한 번도 설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이 큰 얘기 문제인 것 어디서 같습니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야, 없고. 그러면 스픽스 단독 보도네요. 김용태 그것도- 최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뭐 이준석 대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국민의힘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를 해보자,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측과는 아예 대화조차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퇴하라고 이제 설득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사태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네, 그날 한 30분 정도 총사퇴에 대한 최고위원들 간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정하고 이틀 뒤에 조수진 최고와 윤영석 최고 아마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비공개 최고위원 간의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료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길게 최소한 예. 일주일 이상은 대화 설득을 통해서 있었다면 예. 저는 과연 2달 동안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내용을 겪을 건가? 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조금 더 길고, 음. 그러니까 아마 그때 비대위로 급하게 가야 된다는 설정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그거를 대통령한테 누군가 보고 했겠죠. 비대위로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최고위원들을 사퇴시키면 비상선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대통령께 무리한 계획을 보고 했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그 윤핵관이란 분들이 대통령을 속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있는 그대로 당원 당규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러한 과정을 어떤 의견 구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의견 교환과 대화 설득 과정이 조금 더 있었다면 아마 2달 동안 지금 국민의힘이 내용 과정이 없었지 않았을까 혹은 더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치 실종이었던 것 지금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정치의 실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굴복시키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 국민의힘을 정리하려고 했었던 거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제 취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오늘 정말 그 스픽스를 위해서 단독 보도를 하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첫 보도이어서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내용을 스픽스에 오시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곁다리로 좀 드리면서. 근데 이거는요, 정말 큰일이네요. 지금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런 것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당도 제왕적 총재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정당 민주주의, 당원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네. 지금 이게 단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뒤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나오지만 이제 윤심 아니겠느냐라는 뭐 얘기를 하고 그 윤심을 받드는 윤핵관들이 이런 지금 설계를 하고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다들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또 이 문제 해결점은 대통령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설득이라는 과정이 없이 무력에 의한 어떤 이제 뭐 진압인 거죠. 나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정적을 없애는 것을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첫 출발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부터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과거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무섭네요. 예, 이렇게 가면은 무서워요.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뭐 새 지도부를 진짜 꾸려지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꾸려진다 하더라도 이번 정권 내에서 계속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김과 그거를 받드는 윤핵관들에 의해서 이 당이 운영이 된다면 솔직히 그 지도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계속해서 복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7월 8일 날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정치적이다 뭐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그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공개 또 최고위원들 소집했었거든요. 그날 최고위원들을 총사퇴하자. 정말 당대표가 징계를 받은 초유의 상황이고
이거는 최고위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가자고 만약에 7월 8일 날 결의를 하고 총의를 모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인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받았잖아요. 최고위원들한테. 당대표는 권리가 아니고 사고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를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직무대행 체제에서 가다가 계속해서 비상 상황이 문자 공개가 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다시 비대위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는 국가의 대소사를 개인의 욕심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공천 문제랑 결과적으로 직결돼 있다고 생각돼요.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분들께서 어떤 법원의 판단과 괴리된 그리고 또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의견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분들이 비대위로 가는 이 방향에 있어서 거부를 하거나 거절하고 이런 의견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아마 공천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편승에 기류에 편승하면 적어도 다음번 이제 총선이 1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다음번 공천 과정에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사, 정치사를 보면 권력이 권력을 계속 재생산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천도 개혁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군요. 예, 자, 생각됩니다. 그 정진석 비대위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그 정진석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상당한 그동안 없었던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동안의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는 직무대행 시절에는 보면 대체로 야당을 향한 공격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협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야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자. 그러니까 초당적 협력을 하자는 거죠. 안보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은 하지 말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분리 대응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중진 협의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미 제안했던 바인데요. 그러니까 5선 이상의 여야 중진 6인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어쨌든 산적한 정치 현안들을 좀 타결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받은 것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를테면은 좀 뭔가 액션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 계속 가처분을 제기하니 지금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됐으니까 28일까지 좀 미뤄달라 해서 사실상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것은 전부 28일로 미뤄진 거잖아요. 이것은 3차까지만 오늘 결정을 신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2주 정도 시간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 2주 사이에 뭔가 정진석 비대위가 정치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자, 우선 지금 제기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약간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치 보복이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사들 들어오는 것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생 경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민생 경제 대책회의를 어제 발족을 했고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그 정쟁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금 인식을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 서로 이제 민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정기국회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예산 심의를 하고 그 관련된 이제 조세 법안을 또 만드는 건데 이게 국민들의 일단 그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그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한 100일 동안의 정기 국회 기간 동안은 계속 경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를 주도권을 자기네가 잡기 위해서 먼저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인석 위원장도 일단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일단 싸우는 건 싸우지만은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원론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실행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계속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좀 1대1로 같이 좀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 용어를 가지고서 지금 대통령실은 자꾸 뭐 문제를 잡고 왜 둘만 만나냐. 여당 대표도 만나야죠. 뭐 여당 대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정부까지 이제 같이 논의하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좋은 오늘 메시지였다라고 신호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야 중진협의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요. 네. 국회에서 지금 이런 오래된 이 국회 운영 경험과 네. 이 문제를 해법을 그러니까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중진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진다면 이게 정쟁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로 치닫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 2주는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28일까지. 저는 근데 2주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오늘 네. 가처분 신문에서 만약에 인용된다면 네.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2주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가처분은 사실 전국이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네. 되는 정당 내부적으로 근거가 되는 전국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사실 2주라는 의미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가처분에 되는 만약 겁니까? 인용된다면 사실 비대위가 사실 좌초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그 화답하신 여야 중진 협의체 이런 것은 저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돼요. 추석 연휴 전에 북한이 핵 관련해 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네. 그렇죠.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위협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안보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또 여야 중진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될 국가 이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산업 전기차들이 받게 될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클 텐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중진들끼리 모이셔서 나름대로의 미국의 네트워크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물론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19일 날 하겠지만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있는데 여야 중진 협의체를 만들면 사실상 이게 옥상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원이야 뭐야 이런 비판도 사실은 국회 안에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뭐 주말 저 연휴 기간에도 뭐 포항도 가서 수해봉사도 하고 그리고 어젠가요 MBC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또 센 발언을 토해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로 보여요. 끝도 없이 가나라는 걱정도 좀 드는데 자 김시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가면 그래서 뭐 N차 비대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진들 다 돌아갈 때까지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비대위원장을 그냥 돌아가면서 그러니까요. 한 번씩 예. 하는 걸로. 이거 큰일 났다. 예. 그럼 어떻게 이 뭐 좀 중집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는 분들 간의 어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계속해서 수면 위에서 저는 갈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 만약에 1차 네.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뭐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낭만적인 해법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마 이야기가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근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법원 판단을 지금 지도부에서 비대위원장만 그만두시고 이제 비대위원들은 살아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줄 몰랐었던 거니까 비상식적인 해석을 할지 몰랐었으니까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좀 정치가 복원되고 좀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계속 그 언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매듭 위에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그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원들이 뽑은 그 당대표잖아요. 당원 소환제가 그 얘기인 거죠. 조금 다른데 다릅니까? 당원 소환제는 사실 기저에 네. 잘못이 있었다라는 게 기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당원 재심 투표라는 것이 결국에 당 대표를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윤리위에서 당대표를 징계받는 초유의 상황이고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당원한테 다시 의견을 구하는 것. 당원들이 당대표를 신임하면 윤리위의 징계도 저는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당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 더 크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도 과감 없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N차 비대위, 뭐 N차 가처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서로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윤핵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준석,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그 해결책은 네. 이준석 당대표를 제명시키는 거죠. 제명시키면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에 왈가불가 할 만한 얘기가 할 게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용태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치로 대화와 설득과 타협으로 풀고 여러 가지 좀 민주적인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수준 낮은 정치, 그냥 권력투쟁, 싸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가처분이 들어와도 아 그래 가처분해, 우리는 우리대로 방어하고 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카드가 있어. 너 제명시킬 거야.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번 달 말에도 뭐 지금 윤리가 하나 이제 또 열릴 거라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이준석의 제명권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결국 이거의 종착점은 이준석 당대표의 제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아유. 우려가 됩니다. 윤핵관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명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당대표를 제명시켜서 이 사태를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정말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당원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또 이번 그 가처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목과 갈등이 심각하고 심화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윤리위가 추가 제명을 통해서 한다면 당원들 간의 어떤 갈등은 더 심각해질 거고 국민들께서도 이 징계가 정치적인 징계라는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2년 뒤, 1년 반 뒤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최악의 방법은 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M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 1열 비대위원이 쓰러지니까 2열 비대위원 보고 전투에 나가라고 하는 거다. 뒤로 물러나면 기관총으로 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총을 누가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있다. 독전관 얘기를 했습니다. 독전관. 이게 독전관이 뭐냐면 전투를 하도록 하는 관리 감독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총 들고 있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쏴 죽인다. 뭐 이런 이런 게 그런 있다는 그 영화에 빗대 가지고 한 건데요.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아니 뭐 당연히 윤핵관일 수밖에. 윤핵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뭐 합시다. 저는 솔직히 그 윤핵관이란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또는 듣고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윤핵관은 사실 행동대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행동대원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본질로 따지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의심하는 거죠. 김채고 의원님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십니까? 저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뭐 챙겨야 될 민생 현안도 굉장히 많고 대통령께서 당은 하나의 어떻게 본인께서 챙겨야 할, 네.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마치 대통령의 생각이 있냐 이것을 지휘하고 짜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나. 그럼 그거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네? 그거 빨리 찾아서 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래도 최소한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제1의 보수 정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는 나서서 내가 총을 맞더라도 칼을 맞더라도 다시 국회의원을 못 하더라도 이 당의 위기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집단지성이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회의하면 뭐 박수로 결정하고 뭐 이런 거예요. 모두가 뭐 찬성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이런 국민적 의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정치를 비즈니스로 접근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뭐 YS 시절이라든지 네. 과거에 어떤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할 때는 네. 적어도 뭐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너십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분이 지역구에 공천을 하면 그 후보자가 상대 정당을 통해서 이기고 이분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분들을 공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원내 의원분들이 뭔가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야, 이 충격입니다. 국회의원을- 정치를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을 해야만 한다고만 생각하다가 덜컥 국회의원이 돼 보니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감투를 써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만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지? 내가 한 번 더 공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들 조용히 하고 있고 어떤 기존의 어떤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공천할 것만 같으니까 권력을 계속 재생산돼 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상식의 목소리를 내면 내가 찍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다음번에 공천 어떻게 보면 그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 정당을 위해서 국민의 힘이라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정강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면 저는 원내 의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저없이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렇습니까? 민주당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공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 의원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지고 민주당이 네. 이제 3월달에 제가 비대위원 하면서 그때 이제 당을 운영할 때 보면은 정말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지향점이나 지금 대선을 지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뭐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속살을 다시 보여드리고 아,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당시에 제2검찰개혁을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진짜 국민들의 어떤 마음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실제 그걸 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기 전날이라도 아무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승인이 나야 되니까 막 그 날짜에 쫓겨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들. 그러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받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정치를 왜 하는지, 진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감수성, 민감성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과거의 정치가 우리가 과거의 정치가 좀 더 뭐 그 금전이 오가고 뭔가 이렇게 더 부패되고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예민하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가 지금 특히나 여의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많이 실종돼 가는 측면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은 게 저희는 민주당에 비해서 수도권의 의석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실상 권력에 충성해서 다음번에 공천을 받는다면 예를 들면 TK 지역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천이 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의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내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기울이고 좀 듣고 여기 대변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보다는 조금 더 권력을 재생산하는 이 구조에서 좀 더 기울여서 내가 어떻게 해보면 이 권력자의 이쁨을 받아서 공천을 상대적으로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 공천을 받을까에 대한 생각만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국민의힘 현역이 모두 93곳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7대에서 21대까지 내리 5선이 이제 승리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58명이 영남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 중에서 42명이 초재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영남 지역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처지. 그러니까 그 영남 지역에서 영남 보수 30%가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는 이게 사실상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총선을 앞둔 수도권에 계신 그 국민의힘 그 후보들은 그래서 정말 지금 그 운명을 걸고 국민의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함께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이 좀 영남의 드리면서 초재선 의원들분들도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지금 공천은 받아야 되겠고 이 정치 이 개혁 안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계속 조용히 있으시잖아요. 본인들도 아마 부끄러운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우면? 여하튼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이브 의원님께서 민심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뭐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뭐 기름값 네. 다시 조금 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고금리. 이게 고금리, 뭐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야말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우리 정치는 실종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더 위험하다. 여당은 그래도 어떻게든 간다. 그 정당 100년 정당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찌그럭버그럭 해도 가는데 지금 대통령실 50명이나 빠지고 네. 거기 결국 이제 늘공들이 차지하게 될 텐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에서 늘공이 일한다? 일 안 한다. 근데 지금 임기가 벌써 아직 그 4년 8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이 4년 8개월을 일을 안 하고 그냥 간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시더라고요. 김채호 의원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말문이 막혀버려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직원 네. 간담회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추석 전후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공들 여의도에서 추천받은 보좌 직원들이 이제 사임을 사임을 했다라는 보도들을 좀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언론에서 이게 표현하기를 검핵관과 또 윤핵관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정무 파트가 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의도의 어떤 어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너무 감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력 다툼의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최이브 의원님께서 좀.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들 비롯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석이나 비서관 밑에 이제 하위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나름 고위직이죠. 그렇죠. 고위직인데 네, 4급 5급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윤핵관들의 이제 보좌진을 하거나 한 분들이 이제 또는 윤핵관들이 추천해서 들어온 분들이란 거고 이분들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한 뭐 수석들, 비서관들하고 이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홍보수석을 딱 임명을 했다. 뭐 홍보수석이 나랑 일해본 사람이 또 필요하고 나랑 호흡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을 나도 데려다 쓰고 싶은데 보면은 다 그게 이미 국회에 이제 윤핵관들이 이제 밀어넣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와서 홍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의도에 전달하고 그 관계에서 자기 의원들 추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더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만드는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국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번 싹 그 물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저는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수석과 이 비서관들에게 인사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내가 일 잘하는 사람 뽑아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과연 또 그렇게 할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빈 공간, 권력은 진공 상태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분명히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누가 들어올지 결국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그럼 이게 또 검찰 인맥을 통해서 또는 가장 우려되는 또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통해서 뭐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하면 이건 더 문제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일찍 한번 이 인사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싹 물갈이를 한다면 진짜 저는 이제 이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게 인사권을 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인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다 검찰 출신들 있잖아요. 이 대통령실에. 네. 그분들이 그냥 그 사람 자기 사람들 데려와서 꽂는다고 하면 이거는 물갈이한 의미가 없죠. 다시 손발이 돼서 합을 맞출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번에 네. 대통령께서 일요일 날 영국하고 미국 그 순방 네, 가시죠. 순방 영국에 이제 가시죠. 조문을 네. 가시고 이제 유엔 총회 유엔 총회. 참석을 네.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갔을 때 나토 회의를 갔을 때는 사실 거기서도 대통령이 세일즈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네.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했다든지 원전을 음. 세일즈했다든지 대국민 홍보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장신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묻혔거든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가시는 첫 순방 그 이후에 이제 순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적과 어떤 성과로서 보여드린다면 좀 어떤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전기차 우리 산업이 갖는 피해를 좀 보완해 오신다면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미국이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바이든이 아마 현실적으로 조건부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론에 공개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오신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방인 것 같아요. 유엔 총회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안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옷 입었는지 장신구 뭐 했는지 누가 수행했는지 이것만 또 기사 나요. 그러니까 저는 장신구는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옷은 또 입고 뭐 가시고 까만 또 옷 누군가는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이 자꾸 그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사가 진짜 안 가셔야 된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뭐 지내셔야 되는데. 내부의 뭐 논의를 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겠죠.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은 가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는 가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구태여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공식, 비공식, 공개, 비공개 뭐 이걸 좀 구분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런데 뭐 이게 섞여 있어요. 이를테면은 대통령실에서 50명이나 되는 이 인력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나오지 이른바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서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움직일까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실력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뭐 물가 관리하겠습니다. 뭐 민심이 너무 흉흉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통령이 일개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으니 일이나 좀 하십시오라는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그냥 정체잖아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이번 순방 다녀오시면 오르겠습니까? 순방 성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크게 달라질 뭐 그것이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를 꼽고 있는데 MB 때 사실 돌아보면 MB 때도 지지율이 집권 초기에 2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역시 인사 문제와 광우병 문제를 많이 꼽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인사 문제를 그때 대통령께서 어떤 담화문을 통해서 대통령실 당시에서도 이제 인사 개편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40~50%까지 회복되는데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과거 전례를 좀 비춰봤을 때 어쨌든 지금 하방하는 걸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여기서 다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윤석열 밈 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밈? 윤석열 밈. 아니요, 뭐. 포털에서 윤석열 밈 이걸 치면은 굉장히 많은 짤들이 돌아다녀요. 좋은 그런데 건가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카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누군가가. 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나는 지금 안주가 떨어졌어, 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의 위기가 생겼다. 맞아요. 이번에 지금 신뢰도 말씀하시니까 네. 그 시사인에서 그 1년마다 이렇게 신뢰도 조사하죠.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신뢰도가 5점을 못 넘는 거예요. 5점을? 그러니까 이게 와. 10점 만점에서 10점이 이제 가장 신뢰고 네. 0점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네. 이 가운데서 5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신뢰를 그러게요.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걸 보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3.42가 나왔어요. 신뢰도가. 예. 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시사인 기사를 보니까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5.72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5.86 그래서 다 5점을 넘었어요. 네. 5점 후반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3.42를 나온 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뢰도의 문제로 그러니까 더 근저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그 우리가 지지율 여론조사하면 말씀하신 건 인적 그 저기 인사 문제하고 무능 문제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근저에 지금 신뢰감이 없다라는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더 솔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모순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음. 있었잖아요. 뭐 내부 총질에 대한 문자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당무적인 부분인 거니까요. 네. 그리고 여당의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데 특히 비대위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실과 어떤 최소한의 의견 교환이 없었다면 저는 더 그것이 무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통치 행위를 하시고 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셔야 국민들께서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당장 국정 운영에 관련된 평가, 국정 운영 평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 이것도 중요한데 SBS 조사를 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잘 못할 것이다가 53.9고 잘할 것이다가 41.3이에요. 그러니까 10% 이상, 그러니까 중도 이상은 참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기를 분명하게 깨닫고 뭔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김치찌개도 끓이시고 국군장병도 만나고 어머니하고 통화도 하시고 뭐 등등등등 하시지만 이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내는 효험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마지막 얼마 안 남아서 두 분께 각각 1분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새 대통령, 국민의힘보다 이준석 대표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네. 좀 저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실종 상태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 정치 사법화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정치가 많이 실종됐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본질은 갈등을 해결하고 그 속에서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 내가 내세우는 가치를 설득하는 그 과정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지지율, 그 국정 운영이 계속해서 잘 될 것이 잘못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 저는 이게 다음 총선에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또 여소야대가 되면 굉장히 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또 방해가 될 테니까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모든 결자 해제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본인이 정치를 자꾸 불신하고 혐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 100% 동감하고 국민 여론의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여론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보시고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중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 분석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런 거 무시하고 넘어가고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유,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